제목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자, 먼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다주택자를 범죄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택이 두 채이면 청와대 비서관에서도 쫓아내고 하는 이런 진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회적 분위기마저 만들어 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번의 대책을 했는데 그때마다 값이 그렇게 계속 뛰어서 이것은 완전히 실패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자 느닷없이 공급 확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LH 직원 내부 정보 이용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앞으로 이 공급 확대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완전히 안개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이 아니고 이념적인 공급의 색채가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민간이 반반씩 소유한다든가 또는 이 자기 집을 분양받은 집일지라도 팔 때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고 반드시 국가에 팔아야 한다든가 정해진 가격이죠. 물론 가격이. 그래서 개발 이익을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건 자가주택이 아니고 일종의 국영 전세주택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수요자로서 원하는 주택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하기에 앞서서 먼저 최근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게 저는 7가지의 이런 현상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서울 수도권 세종이 많이 올랐다. 지난 30년간 고가일수록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싼 집이 있고 비싼 집이 있는데 비싼 집일수록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죠. 가격 양극화는 근데 매매 가격이 심하다. 전세 가격보다. 또 지방은 지난 3년간 하락세 보이는 곳도 다수 있다. 연립 단독은 30년간 하락세이거나 정체를 보였다. 다만 최근에 중저가의 상승률이 고가 주택 상승률보다 높이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9억 이상 아파트 또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 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풍선 효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으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전월세는 최근에 들어서는 전 지역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이 지도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특히 이 양극화, 주택가격 양극화라고 하는 이 현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이 지도는 주택 매매 가격 변화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지도는 전세 가격 변화율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두 개가. 근데 이 두 개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른 기간 동안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 동안의 가격 변화율입니다. 이렇게 3년을 제가 끌은 이유는 제가 이 자료를 아실.kr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아실.kr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이걸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이 지도로 보여지는 그 기간이 맥시멈이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2018년 2월부터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뭐 한 9개월 정도 지난 이후니까 문재인 정부 전 기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이 짙을수록 많이 오른 것이고요. 파란색이 짙을수록 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3년 동안에 서울은 32%, 경기는 22% 올랐죠. 여기서 또 이 세종, 대전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여기 광주, 전남, 또 부산, 대구 뭐 이런 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값이 떨어진 지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강원, 충청, 경상 뭐 이런 내륙 지방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렇게 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은 오르고 어떤 지방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로 알 수가 있고요. 사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빨간색 지역 중에서도 비싼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 같으면 뭐 강남이라든가 또 대구 같으면 수성구라든가 부산 같으면 해운대 같은 이런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고 나타나는데 이 지도에는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년 동안의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 지도는 2019년 11월부터 21년 2월까지니까 뭐 지난 한 1년 조금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가격 변화율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2019년 11월을 잡은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1212 대책이라고 하는 1214 대책인가 2019년 12월에 강력한 대책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대부분 지역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남짓 동안은 대부분 지역이 다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3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오르는 지역과 오히려 떨어진 지역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전세 가격도 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지도인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변화율은 매매 가격보다 좀 덜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데도 좀 덜 떨어졌고 오른 데도 좀 덜 오르고 한 게 이 전세 가격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변화율이 전세 가격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지난 3년, 1년의 패턴을 보여드린 건데 이것은 지난 30년간의 가격 변화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본 결과입니다. 198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쭉 그려봤거든요. 이 86년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은행 KB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데이터가 매월 발표가 되는데요. 그 매월 발표되는 그 주택가격 데이터의 시작점이 1986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쭉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1986년 1월이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강남 투기 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뭐 그 무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90년 초반부터 수도권 5개 신도시 공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그러니까 87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게 이루어지던 뭐 그 직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가격 변화율을 쭉 놓고 보면, 예,
강남 아파트가 7.29가 됐습니다. 1986년 1월을 1이라고 놓았을 때 강남 아파트는 7.29, 그러니까 630%가 오른 거예요. 근데 이때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구 뭐 이런 게 아니고 한강의 남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강의 남쪽. 그래서 강북의 아파트라고 4.31로 되어 있는 것은 한강의 북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강북과 강남을 이렇게 디파인을 하는 이유는 이 예전,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강남구만 따로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강남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북보다. 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강남 아파트, 강북 아파트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강북의 연립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강북의 연립주택은 1986년부터 30년 넘게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1.74가 됐으니까 74%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강북의 연립은 사고 싶으면 어느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강남의 아파트, 강북의 아파트, 그것도 좋은 아파트를 원하는 것이지 강북의 연립 같은 거, 강북의 다세대 같은 것은 누구도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값도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현상을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소위 가격 양극화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데요. 싼 거는 더 싸지고 비싼 건 더 비싸지는, 또는 싼 거는 조금만 오르고 비싼 거는 더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5분위 아파트 가격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은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을,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1,000만 채 정도 될 거예요. 그 아파트들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200만 채씩 나눈 거죠. 5등분을 해서 가장 비싼 아파트 200만 채의 평균 가격을 가장 싼 아파트 평균 가격의 으로 나누어 준 거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2016년 2008년부터 쭉 놓고 보시면 그때부터 이 5분위 배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2016년 2월 뭐 그때 약간 거기서 주춤하고 뭐 약간 올라가는 듯 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죠. 4 정도 있는 것이 6.8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비싼 집일수록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싼 집은 잘 안 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택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고가 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득이 늘기 때문에 당연히 고급 주거지에 대한 선호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 주택에 대한 선호가 증가를 한다. 이게 거주 수요의 측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거주 수요만 가지고 매매하지를 않잖아요. 투자 수요도 매우 중요한데 이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우리나라는 좀 비정상적으로 높다. 소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인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한국인들의 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요. 이 표는 한국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소유 비중이거든요. 이게 2010년부터 이 데이터가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청 데이터가, 이게 보시면 75에서 좀 떨어지다가 지금 보면 한 70 정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으로 가지려고 하는 이 자산의 비중이 70%는 최소한 된다는 것이고, 이게 1990년, 1980년 이런 데는 이게 한 80% 되더라고요. 그게 그때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자산을
부동산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죠. 돈 벌면 집에 투자하려고 하는, 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런데 다주택자,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것을 범죄자 취급을 해왔잖아요. 이것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가해지고 이렇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강력한 투자 수요가 있고 그것이 잘 변하지 않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진 거나 또는 뭐 주택과 상가를 가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건 투기꾼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도 받고 규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 이 현상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이 늘듯이 한국인들의 재산 가치도 당연히 늘 거 아닙니까? 2000년에 우리나라가 1만 달러였는데 지금 3만 달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3배 늘었듯이 재산도 3배는 최소한 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주택으로는 할 수가 없다. 또 뭐 부동산 다른 상가 같은 것도 가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한 채 자기 주택을 최대한 비싼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그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이고,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고가의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주 수요도 고가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투자 수요도 고가 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는 고가로 집중이 되는데, 그럼 공급은 어떠하냐? 만약에 수요가 고가 쪽으로 집중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급도 마찬가지로 고가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뭐 값이 그렇게 고가 쪽에 많이 오를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요즘에 보면 벤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런 증언은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벤츠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벤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급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별로 안 움직이는 거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그런데 주택의 공급은 오히려 중저가 쪽으로 집중이 된다. 왜? 우리나라의 공급 정책은 무조건 서민 주거 위주 아니겠어요? 서민 주거, 또 뭐 임대, 하는 것, 뭐 자가 공공주택, 공공 자가주택, 이런 것들은 전부 중저가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일부 강남에서 재건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박원순 시장 시대에 들어가지고는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주택 가격 양극화가 나타나는 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증가한다.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 하지만 공급은 고가가 아니고 중저가 쪽으로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인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로 이 통화량이 증가하고,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합니다만은, 그것이 주식을 비롯한 이 자산 가격 상승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 가격 수준을 올리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이렇게 비싼 것일수록 더 비싸지고, 그래서 비싼 집이 값이 올라서 서민들이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막 이 사회가 막 들끓고 하는 이 현상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간략히 해보겠습니다.
변창흠식의 공공자가 주택으로는 수요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온전한 소유권으로 이루어진 주택들을 원하는 겁니다. 공공자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자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네모난 동그라미 라고 하는 말처럼 뭐 말은 말이지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불완전한 소유, 이런 주택들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소유가 가능한, 온전히 소유가 가능한 기존 주택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창음식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 다주택 규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강화되었고 또 전월세난은 약화됐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비중입니다. 네, 전체 주택. 그래서 자가가 54%, 다주택 임대가 36%, 753만 호이거든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의 대상으로 범죄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다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753만 호인 거예요. 이 753만 호인데 이 753만 호가 어떤 주택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1인, 2인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가구의 구성의 비중인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있고 비소유 가구도 있죠. 여기 1인 가구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1인 가구가 585만 가구인데 그중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70만 가구고 소유하지 않은 가구가 415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듯이 1인 가구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인 가구는 청년이거나 또 무위탁 노인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애초에 소유할 능력이 없고 소유할 의사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를 보시면 여기에 오른쪽에 그래프죠. 1인 가구가 415, 2인 가구가 206만 이렇게 있어요. 3, 4인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의 상당수는 이 1인 가구,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작은 주택, 저가의 주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경환 교수께서 저한테 알려준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2019년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유형별 세부 현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임대주택이 어떤 건지를 뭐 상당히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임대주택의 등록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2019년에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들을 놓고 보면요. 여기에 네. 여기 보면 일단 왼쪽 거를 보시죠. 전체 중에 오피스텔이 38%입니다. 오피스텔이 38%고 다가구 주택이 22%고 네, 다세대가 18%예요. 아파트는 17.7%밖에 안 돼요. 우리 2019년에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는 1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요 회색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는 우리나라 2019년에 전체 주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임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주택 중에 아파트의 비중은 52%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것들 중에 아파트는 17%예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시던 이 다주택 임대라고 하는 753만 호라고 하는 것의 상당수는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값을 한번 놓고 본다면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표가 바로 그것인데 여기 이제 공시지가를 신고한 것인데 이 보면 값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3억 이하, 3억에서 6억, 또 6억 원 초과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6억 원 아파트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값이 오르고 모두 다 그걸 사고 싶어하는 그게 최소한 9억 이상의 아파트는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6억 초과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1471호인데요. 2019년에 등록된 게. 그런데 전체가 얼마냐면 이 가격이 있는 것 전체가 69,571호예요. 가격이 신고된 것. 그중에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1,471호예요. 그러니까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가격이 신고된 임대주택, 2019년에 신고된 임대주택 중에서 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죠. 다주택 규제를 통해서 이 정부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 다주택 규제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조만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들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뭐 1년만 기다려주세요. 2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들은 다 이런 비싼 아파트, 사람들이 원하는 고가의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주택들은 뭐냐면 작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다주택, 저가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주택들인 겁니다. 처분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처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처분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갈 곳이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 오피스 용도였잖아요. 그것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임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냥 그렇게 허용을 해준 건데, 네, 불완전하게 허용을 해준 건데,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오피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신고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요, 이것을 다주택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금방 스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것은 또 빼버렸더라고요. 이 주택에서. 근데 이거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것도 비슷한 성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주택 규제를 하게 되면 그게 전월세난으로 직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세, 이 저가 주택들, 임대용 다세대 다주택,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물론 그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주택이 없는 청년 1인 가구, 무위탁 노인 1인 가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부는 그전 정부들도 뭐 그런 성격이 주택 정책은 그런 성격이 강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이기도 하고 유권자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것, 온전한 소유권, 고가의 주택 이것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가 원하는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서민주택, 뭐 공공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만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택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는 이제 빼라 여기에서 주택정책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을 하라. 그래서 소비자가 돈 내고 구입하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라. 신규 신도시 일부는 고급 주거지형 신도시로 배정을 하라.
또 강남의 재건축을 자유화하라. 그래서 고가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게 하라. 35층 층고 제한을 폐지를 하고 고층 재개발을 허용을 하라. 고층 재개발을 허용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작아져서 그래서 이 지상에 넓은 산책로와 또 녹지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조망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면서 더 그 아파트 주거 주택들의 퀄리티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하라. 그때 수요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수요가 아니고 내 돈을 내고 구입하고 싶어 하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값을 올리는 바로 그 소유를 타겟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주택 보유를 범죄시하는 정책을 폐기하라.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온전한 경제 주체로 인정을 하라.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